예, 반갑습니다. 여기 여러 방면의 그 전문가들이 계시고, 제가 이 창조론 오픈 포럼에 대해서 양 교수님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으면서 제가 왜 이런 자리를 몰랐나, 저도 좀 배워야 될 게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처음 제가 참여하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자로서 진짜 많은 의문이 생겼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의문들을 성경을 찾아가서 찾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결론은 과학을 통해서 창조를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창조주를 믿는 신앙의 관점에서 과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접근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타이틀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며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선 가장 큰 두 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원초적인 철학적인 질문이 되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어떤 사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 사회나 우리 개인의 운명이나 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겠죠. 제가 그 17년에 전에 이제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밴쿠버로 이민을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참 많은 이 생각이 오고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생각을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잊어버리려고 비행기 안에서 잡지를 찾아서 읽은 게 뉴스위크 잡지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뉴스위크 잡지에 우연히 펼친 한 페이지에 그 해 노벨 의학상을 받은 어떤 석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이 사진에 써놓은 그 글이 되겠는데 인체를 만약에 태평양에 비유한다면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발목 깊이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제 뇌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민을 와가지고 늦은 나이에 이제 여기 캐나다 의대 졸업생들과 경쟁을 하고 다시 레이던트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 이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밤낮으로 공부를 꽤 했죠. 의대 졸업하고 20년이 넘은 다음에 이제 공부를 다시 하려니까 참 힘이 들었습니다만 참 많은 것을 또 공부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가 돼서 지난 13년 동안 밴쿠버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매일 건강 강의를 하고 하면서 어, 새로운 의학 논문들을 찾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재차 확인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너무도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 재작년에 쏘아 올린 그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콥입니다. 말하자면 그 아폴로 11호를 성공시킨 그때 나사 국장 이름이 제임스 웹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길어가지고 거대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허블 망원경에 대체할 만한 아주 최첨단의 망원경을 2021년 크리스마스 때 쏘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7개월 후에 첫 사진이 일반에게 공개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소위 말해서 카리나 네뷸라라고 하는 이 우리 은하계의 한쪽 구석에 있는 그 천문학자들이 가장 알고 싶어 했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게 거리로 따지면은 8,500광년 거리에 있는 이 곳이라는 것이죠. 8,500광년. 이 8,500광년이 얼마나 먼 거리인지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그냥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광년이라는 게 대강 1억 킬로미터입니다. 10억 킬로미터. 그러면 거기다가 8,500을 곱하면 사실 어마어마한 거리죠. 무한대의 거리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이 위에 사진에서 보시면 이 허블 망원경은 지구를 570km 상공에서 지구를
돌면서 공전하면서 천체의 사진을 찍어 보냈었죠. 그렇지만 이번에 쏘아 올렸던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은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멀리서 공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쏘아 올린 사진이라는 것은 이 아래 그림에서 비교하시면 보시는데 허블 망원경에 비해서 똑같은 위치인데 뭐가 달라 보입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별이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별들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유한한 거리를 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많은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우주는 더 넓어만 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보는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이런 별들은 그 별 자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별에서 나오는 즉 태양과 같은 그 불빛을 볼 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한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망원경이 확대를 해도 그 실체를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태양계 행성들 수금지와 목도 통해 뭐 이 명왕성을 빼놓고는 이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 있는 그 별들은 그 실체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주는 기가 막히게 넓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연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오늘은 제가 논할 자격은 안 되고 저는 이제 의학자 입장에서 즉 그 소위 말해서 관찰과학 이 진화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사진을 접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르네상스 시대에 과학자들이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그 새 골격하고 물론 이제 배율은 다릅니다만 인간의 골격을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진짜 희한하게 흡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자들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인간이나 새는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 현대 과학에서 더인지 세밀히 세포를 분석을 하면 이건 식물 세포입니다. 이건 동물의 세포고요. 뭐 기가 막히게 골격이 똑같습니다. 이런 그 흡사한 점을 볼 때 DNA 코드도 흡사하고 모든 게 이 형식이나 이 틀이 똑같은 것을 볼 때 진화론자는 그거 봐라. 역시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창조론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역시 창조주는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개의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가 되는데요. 그런 많은 그러니까 종이라고 그러죠. 스피시스를 두고 진화론자들은 이것은 그 자연 선택과 랜덤한 우연히 발생하는 뮤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종이 많아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창조론은 창세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 창세라는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결국 창세기 한 장에서 다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 짧은 성경장에서 9번이나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게 반복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진짜 뭐 100번이라면 거짓말이지만 수십 번을 읽으면서 늘 읽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과연 9번이나 이것을 강조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 진화론에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뮤테이션, 즉 여기 위에 나오는 그 랜덤하게 이제 유전자가 변이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유전자가 자꾸 변이가 된다는 것은 상위 기종으로 가기보다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지난 3년 남짓 계속 변이되면서 점점 이 비룰런스가 약해졌죠.
그런 것처럼 모든 생체는 이 변이를 하게 되면 약해지거나 결국은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주를 믿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그 뮤테이션은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 유전자도 그 유전학을 공부해 보면은 굉장히 섬세한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뮤테이션 되면 그걸 리페어하고 리페어가 안 되면 리플레이스하고 리플레이스가 안 되면 그거를 파괴시키는. 그래서 유전자는 한 종 안에서 확고부동하다는 것이 현대 그 유전의학이 밝혀내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의 한 가지 다른 축은 자연적인 선택이 일어난다라는 것인데 사실 자연적인 선택에 통해서 환경에 적응한 종끼리 교배가 일어나면 오히려 유전 정보는 감소하는 걸로 돼 있죠. 상위 기종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창조론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과학에서 현재 밝혀내고 있는 것은 이런 그 내추럴 셀렉션이라기보다는 우리 몸 안에 이미 모든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우면 근육이 떨리면서 열을 발산하게 되고 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생리학적으로 우리 몸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이미 창조가 돼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여기 밴쿠버 섬에 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 앞에 사는 새들이 많아요. 근데 그중에 허밍버드가 한 쌍이 삽니다. 그 허밍버드를 제가 관찰하다가 느낀 게, 아, 이 부부 한 쌍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날을 잡아서 망원 렌즈를 가지고 해서 포착한 사진입니다. 어떤 한 가지 이 자연 현상을 관찰할 때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의 기초가 없었더라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는 창조주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두 가지 그 성품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서 비롯된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창조주를 모르거나 부정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지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성에 의존하는 과학은 결국은 진화론이라는 인간 최대 걸작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는 결국은 이런 적자생존이니 약육강식이니 유물론이니 하는 것을 통틀어서 마치 인류의 운명은 자연에 의해서 종속된다라는 운명 결정론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만물에는 창조의 능력과 그분의 품성이 나타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왜 이렇게 같은 사물을 보면서 왜 서로 다른 주장을 자꾸 하는 것인가? 그것의 근본적인 요점은 아무도 진화를 목격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창조를 목격한 사람이 없을진데 한 부류는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는 한 것이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이해해서 더 지식을 넓혀간다는 그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뭐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기 현대 진화론자 중에 대표적인 폴 메이어스라고 하는 미국의 바이올로지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은 우스꽝스럽다라고 내어놓으면서 이분이 이제 휴머니스트 인도주의자가 받는 최고의 상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하, 인도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무신론과 비슷한 의미인가라는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주를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존재를 부인하는 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보시면 여기서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걸 잊으려 한다. 그래서 제가 한국 성경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영어 성경으로 몇 가지를 찾아보면 willfully forget 이라는 말도 있지만 willingly ignorant,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죠. 의지에 의해서. 그래서 과연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들의 평사의 생각, 그들의 사상이 결집돼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들의 의지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발달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며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잘 관찰을 해보면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 저의 에, 깊은 생각이고요, 철학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13년간 제가 건강 강의한 것을 하나의 이제 골격을 이렇게 만들어서요. 우리가 몸만 건강할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해피한 것만도 아니고 우리가 사회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타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4H Life라는 그 이 포맷을 가지고 이제 그 웹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 지식과 기술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막혀 있는데 하여간 이것을 이제 조만간 하려고 합니다만 오늘 제가 그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 이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정자 얘기부터 잠깐 하고 이제 제 얘기를 매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자가 경쟁을 한다고 믿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정자는 경쟁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어디선가 받았던 것이고 이게 상식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진짜 과연 정자는 경쟁하는 것인가?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이 논문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이 정자가 경쟁한다는 그이 철학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1970년도에 그잽 파커라고 하는 그 이 진화 생물학자가 이 사람은 리버풀 대학에서 이제 동물 특히 곤충학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곤충 특히 파리에 대해서 파리 플라이죠. 파리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낸 논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논문 하나가 바로 이 논문 하나가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정자는 경쟁한다라고 상식적으로 믿게 된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그 다윈 메달을 수상받았고 그 수상받은 자리에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다윈을 가장 존경하고 살아오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이 논문을 제가 찾아서 읽었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요지를 제가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했는데 진화론이라는 게 이제 자연 선택의 기본 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종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즉, 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성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성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정자와 난자의 수정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많은 정자들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경쟁에서 자기의 종을 굳히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이 글을 읽고 제가 사실은 이 논문을 그냥 덮었습니다. 하도 삼류소설도 안 되는 내용이라 여러 남성들이 동시에 한 여성을 임신시키려 할 때 자신의 씨가 성공하기 위해서 인간은 더 많은 정자를 가져야만 한다라는 결론이죠. 사실 이런 일이 역사상 있었나요? 한 여성을 가지고 여러 남성이 동시에 성행위를 하면서 파리에서는 이렇게 이 곤충에서 일어난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윤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논문의 가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이 세계를 깊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초학 의학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이 정자의 일생 여기 보시면 고환이 있죠. 이 고환에서 정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한 고환이 만들어지는 건 고환에서 정자는 3개월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만들어진 정자는 그 바로 뒤에 있는 부고환. 이 부고환은 거의 지렁이가 뭉쳐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꼭 지렁이처럼 생겼는데 이게 한 표면은 6, 7m나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서 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돼 있다가 이제 성행위를 할 때 사정이 되는데 사정이 되면은 이렇게 커다란 정관을 타고 30cm나 되는 정관을 타고 정랑으로 가 있다가 거기서 이제 사정이 되는데요. 이 사정될 때는 아시다시피 전립선을 통과하죠. 이 전립선에서는 이 여러 가지 액이 나와서 이 정자들을 무사히 이제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1회 사정할 때 대개 3억 개 정도의 정자가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초적인 의학적인 상식이 되겠는데 제가 이 정자의 일생 이제 이 사정이 된 다음에 정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죠. 물론 여성의 질을 통해서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에 많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정자들은 움직여야만 되는가? 누가 움직이라고 했는가? 그 움직이라는 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정확히 그 모든 이 악조건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 말하자면 이 뭡니까? 중력에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야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물리적으로 장애가 있어요. 여자의 그 자궁의 경부라고 하는 그 설빅스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굉장히 좁습니다. 여기가 닫혀 있죠. 굳게 닫혀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여기에는 플러그가 돼 있어요. 이 점막이. 그리고 그 플러그는 어떤 케미칼이 있어가지고 모든 외부에서 오는 그 생물체,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다 녹입니다. 정자들이 이거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는 백혈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살균하고 살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깥은 물론 기운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안쪽은 무균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비록 열려 있지만 말이죠. 그만큼 험난한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자들이 이 험난한 길을 경쟁을 하고 가는 것인가? 마치 장애물 경주하듯이요. 아니면은 서로 협력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경쟁을 했든 협력을 했든 과연 어떤 정자가 수정을 하게 되는가 이거죠. 그런 다음에 이 정자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자궁의 넓은 부위를 놔두고 또 좁은 난관의 가장 이 이스무스라고 하는 그 나팔관의 가장 좁은 부분에 가서 이 배란된 난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수정이 이루어지면 다시 자궁으로 돌아오죠. 일주일에 걸쳐서 신혼여행을 하면서 돌아와서 착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정자들의 움직임을 광학현미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정자들의 이 운동성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알고 보니까 이 정자의 그 머리는 핵이 있어요. 핵.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가는 이 유전자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몸통은 온통 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은 엔진이에요, 우리 몸에.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에너지를 이용한 꼬리 부분이 정자의 활동성, 운동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꼬리에만 1000개 이상의 단백질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게 그냥 우리 그냥 이런 근육처럼 운동만 한다면 그냥 움직이기만 해야 된다면 한 가지 단백질만 있어도 될 텐데 왜 천 가지의 단백질이 필요한가 이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게 정자가 수영을 올챙이처럼 수영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헬리콥터처럼 스핀을 하는 겁니다. 스핀을 하는 이유는 이 3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요. 수영을 하면은 이 1차 이 그러니까 그 한 면에서는 다닐 수 있지만 딱 막히면 끝입니다.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스핀을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핀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의 정자가 만들어지기까지 무려 2,300여 개의 유전자가 관여된다. 이 사실은 밝혀졌지만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왜라는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자들이 경쟁을 하지 않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논문들을 뒤져봤는데 정자는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논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논문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상식,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근거들 몇 가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건이 똑같은 이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이 경쟁을 할 때, 예를 들면 마라톤 선수들이 뛸 때 10명이 뛰는 게 우승의 확률이 높겠습니까? 10,000명이 뛰면 우승의 확률이 높아질까요? 당연히 숫자가 적을수록 자기가 이길 확률은 높죠. 특히 그게 대등할 때 그렇습니다. 대등할 때. 능력이 대등할 때, 정자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정자들이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불리한 조건입니다. 수종을 위해서, 각자가.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정자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적어지면 불임이 된다는 것이죠. 적어지면. 그래서 어떤 이유로 환경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로 현대 남성들의 정자 농도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걸로 인해 불임 부부가 많아지고 있죠. 또 하나는 실제로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결코 가장 건강한 정자가 수정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유산이라는 것은 말이죠. 결함 있는 정자가 수정됐을 때 자연유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완전히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부분 결함이 있는 정자가 수정이 되면 기형아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결코 건강한 정자가 수정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앞에 갔다고 해서 그놈이 강한 놈이 성공하느냐 그게 아니죠. 맨 먼저 갔다가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오히려 먼저 죽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과학이 이제 밝혀낸 이 사실은 결코 1등한 정자가 수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이 난자가 이제 난소에서 이렇게 이 배란이 될 때는 이 난자라고 하는 난은 그러니까 그 알이라는 뜻이죠. 이 알 하나가 달랑 배란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난포 세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포들이 같이 배란이 돼 있는데 이 배란된 이 집단을 현명으로 보면요. 찬란한 태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레디에이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찬란한 태양. 이런 식으로 난자는 배란될 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배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난포 세포들은 이 난자와 함께 그 태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아 때부터 같이 동고동락해 온 것이에요. 이 난포 세포가 왜 존재하는가?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은 이 난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난자의 영양분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면역도 제공해주고 이 난자를 수십 년 동안 보호하고 같이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운명을 타고 이제 배란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된 이 난자와 난포 세포들이 정자가 가기에는 배리어가 됩니다. 장벽이에요. 장벽에. 이 난포 세포는 난자를 보호하는
아주 그러니까 프리미티브한 의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자가 가면 정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 정자들은 이 난포세포 한 겹 한 겹을 다 죽여가면서 자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 정자들은 다 죽어요. 결국은 나중에 온 정자가 여기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걸 보면 아하, 그래서 이 사정했을 때 이 정자 수가 예를 들면 몇천 마리로 줄어들면 결코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이 사진은 사실은 오래된 사진이라 이 큰 결함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이 마지막 정자가 이렇게 가면 이 난자의 막을 통과할 때는 여기까지 오느라고요. 이 기진맥진에서 이 몸통이랑 이런 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면 피동적으로 자기가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난자가 난자의 외부 벽이 핵을 끌어안습니다. 핵을 이렇게 뭐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 하면 아하 소위 말해서 남자가 여자한테 갈 때는 모든 생명이 끊기고 그 유전 정보만 마치 바이러스가 그런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는 유전 정보만 있고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죠. 유전 정보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이 정자가 유전 정보만 가지고 난자에게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뭐 잘 아시는 2차 세전 때 그 살을 걸고 싸웠던 격전지. 사실은 여기에서 승부가 판가름됐던 바로 그 중요한 이 격전지죠. 이 그 프랑스의 여기에 이제 이 2차 대전 때 이 연합군들이 처음에는 16만 명의 이 군대를 투입했어요. 16만 명. 근데 결국은 이 전투가 끝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죽은 연합군 수만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만 명이 넘었어요. 결국은 이 이것을 이겼죠. 그래서 결국 2차 대전에 그게 길로가 바뀌었는데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많은 군인들, 20만 명의 죽음을 인해서 누군가는 고지를 점령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역의 정자가 필요한 이유는 그 누군가의 희생을 밟고 결국은 마지막에 정자가 수정에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자들은 결코 경쟁하는 게 아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수정이 되는 그 현상은 수많은 정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난자를 가지고 같이 배란됐던 그 난포 세포들의 희생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진화론적인 사상으로, 아하, 나는 몇억 개의 정자 중에 가장 우수한 놈이 만나서 이루어진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라는 개체를 만들기 위해서 수정이 성공한 정자를 위해서 그 많은 정자들이 희생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수정에 관한 것만 공부하더라도 참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한 달을 공부해도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절대 아니죠. 그냥 뭐 우연히 그냥 뭐 수가 많아지면 우연히 뭐가 하나 가지고 센 놈이 가서 그냥 이렇게 아주 이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그런 식의 그 생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우리나라 서해안에 제 동생이 찍어서 보내줬던 사진인데 이게 뭔지 아세요? 뭐 같으세요? 이 글쎄, 철새떼죠. 철새떼인데 가창오리 물이랍니다. 이게 가창오리. 수십만 마리가 장관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볼 때도 자연 속에서
이게 도대체 이 개체들이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먼 거리를 날아오고 같이 동행하는 것이죠. 경쟁을 하려면 왜 같이 다니겠어요? 자기가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자기 혼자 가서 먹으면 되죠. 그게 아니죠. 이제 제가 부록으로 난자는 어떤가 그러면 이제 난자 얘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난자도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논문은 없습니다만 정자가 경쟁하듯이 난자도 난소에서 태아기 때는 700만 개의 그 난자가 될 수 있는 생식세포가 생겨요. 700만 개가. 근데 아이가 출생할 때쯤 되면 그게 200만 개의 난자로 추려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00만 개 가지고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사춘기 즉 가임 연령이 됐을 때는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4분의 1인 50만 개로 줄어듭니다. 과학자들은요, 이게 왜 줄어드냐, 이거예요, 왜. 서로 싸워가지고 이긴 것이 살아나고 나머지는 죽는가? 그게 아니죠. 그 많은 무리들이 우리는 모릅니다만 어떤 한 특정한 난자들을 위해서 공유해주고 마치 우리가 등산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룹을 지어서 가는 게 훨씬 편한 것처럼 말이죠. 같이 가주는 거예요. 각 단계를. 그리고 나서 결국은 1년 동안 배란되는 매달 배란되는 여성들의 배란 개수는 입격해봤자 500개밖에 안 됩니다. 이 사진의 그 오른쪽을 잘 보시면 이게 난자고요. 난포 세포들이 이렇게 겹겹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의 기능이 과학자들이 공부하면 알수록 어마어마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일사불란하게 같이 태어나는데 같은 세포에서 분할을 하는데 어떤 놈은 난자가 되고 즉 여왕이 되고 어떤 놈들은 하녀가 되는가 이겁니다. 우리의 그 사상에 의하면.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목적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이 같이 가지고 때가 되면 자기는 사라져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난자를 위한 위대한 희생과 질서를 과학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그냥 그 재미나게 이런 맥락에서 난자가 700만 개 중에 한 개 난자에 의해서 저는 태어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한 회 사정 2억 개라고만 봤을 때 2억 개 정자 중에 하나의 정자가 하나의 난자를 만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태어날 확률을 계산해 보면 1400조 분의 1입니다. 1400조의 1.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나 그 창조나 이런 그 우리가 목격하지 못한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파헤치다 보면 너무도 큰 숫자, 이 무한대를 자꾸 경험하게 되죠. 무한대. 이거는 사실 우리가 셀 수도 없는 숫자이고 감을 잡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고 정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아주 진짜 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정이 됐죠. 이 수정이 된 걸 D0 그래서 수정이 이제 정자난자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의 세포가 됐는데 그게 이 임신 기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제 심장 외과를 했었기 때문에 심장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사주가 되면요, 사주 때는 이 엄마가 임신한 임신부가 자기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럴 때 이미 심장이 만들어서 뛰고 있어요, 심장이. 근데 여기는 이미 심장이 뛰고 눈도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이런 구주된 배아를 잘 보면 손가락, 발가락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개월이 되면 이목구비가 만들어졌어요, 이미 5개월 태아에 보면. 그래서 이거 역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죠? 이 한 생명이 세포 두 개에서 이렇게 세포 덩어리들이 자꾸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한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이게 얼마나 기묘합니까? 그래서 아하, 역시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만드셨다라는 말이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은 이목구비는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이죠. 이목구비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한 논문, 이거는 이제 생쥐의 그 발가락을 결편한 겁니다. 태아 때. 근데 생쥐는 발가락이 굉장히 길죠. 사람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손발가락이 길어져서 이목구비가 된다. 마찬가지로 손가락, 발가락이 생겨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논문에서 보면은 이 사이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감으로 손가락, 발가락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코, 입, 눈, 귀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 불필요한 공간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궁금했죠. 이게 도대체 어떤 세포들은 죽어주고 어떤 세포는 끝까지 살아남는가? 그거에 어떤 클루를 발견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2002년에 이걸로 인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그걸 이제 의학 용어로 에이포토시스, 학술 용어로는 그걸 이제 풀이하면 프로그램드 셀 데스. 여기 보시면 이미 세포 하나가 이게 세포를 이제 배지에다가 배양하면서 사진을 계속 찍어서 사진을 영상기처럼 돌린 건데요. 세포가 스스로 자폭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세포에는 어떤 이 자살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이런 현상을 세포들이 자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현대 과학이 가지고 있는 진화론적인 사상이죠. 경쟁에서 진 세포는 죽는 것이죠. 여기 또 하나가 이제 폭발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포 덩어리가 한 개체의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중간중간 세포들이 죽어간다라는 사실이고 그 죽는 기전이 바로 이겁니다. 프로그램드 셀 데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포 자살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세포 희생이에요. 희생이 결국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몸의 창조주의 품성이 반영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저희 네 식구가 왔어요. 근데 아들이 한 달 딱 살더니 아빠 난 여기 못 살아. 새벽 4시까지 제가 설득을 못하고 아들은 그 다음날 비행기표를 제가 사줘서 한국으로 다시 갑니다. 자기는 한국에서 혼자 독립하겠다 이거예요. 때가 중3 고1 때일 텐데. 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민 짐이 오기도 전인데 와이프는 또 아들 따라 들어갔죠. 제가 딸만 가지고 데리고 여기 UBC에서 그때 교환교수가 있을 때 살게 됐어요. 근데 저도 바빴죠, 사실. 근데 나중에 그 딸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어느 날 여기 BC주 대법원에서 이 그림을 이 영구 제막한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퍼머넌트하게 디스플레이 하는데 이 세레모니를 하는데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그린 그림에 밴쿠버, 여러분들 밴쿠버 아세요? 뭐, 이 봄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벚꽃이 피고 보름달에 바다가 푸르고요. 거기에 어때는 눈이 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버려진 심장이 있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이걸 제목을 The Loneliness라고 붙였어요. 자기가 엄마도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던가. 제가 이거를 가서 보는 순간 딸을 100% 이해했습니다. 야, 얘가 얼마나 힘들었구나. 그전엔 몰랐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로서 엄격하게만 그냥 대했던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거예요? 잘 고흐. 아시죠? 예, 딱 보면 압니다. 그 작품을 보면 그 작품에 고유한 특징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그 특징이 없더라도 우리 잘 알 수 있지만 꼭 작품에는 사인을 남기죠. 그건 왜 사인을 남깁니까? 이 그림은 저절로 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바로 내가 그렸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연에도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 있고 그분의 사인이 나타나 있고 그분의 이 품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또 하나의 그 현대 진화론자가 있는데 영국의 그 생물학자죠. 이 사람은 유전자는 이기적이다. 유전자는 본질이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논문을 썼고 그걸 책으로 아주 알기 쉽게 썼는데 여기에서 결론은 이런 이기적인 유전자 때문에 이 생물체는 진화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이기심의 컴페티션도 이기심의 발동 아니겠어요? 남을 누르고 내가 이겨야 되니까 그런 맥락으로 그런 사상으로 생물체는 진화하는 것이고 그게 엔진이 돼서 생물체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은 단지 그 유전자를 이동시키는 맹목적인 로봇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 없는 것인가 힘이 빠지죠. 근데 이 사람은 사석에서 자기가 창조주를 존재하지 않다고 믿는데 만약에 설령 내 앞에 900피트의 예수가 나타나도 난 안 믿는다. 이 얘기는 뭡니까? 과학적으로서 눈앞에 증거가 나타나도 나는 안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화론자든 창조론자든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는 근본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신앙, 신념, 어떤 철학, 예,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개념이 아니고 자기의 신념과 관념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 철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대논제가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오고 있죠. 진화론과 창조론. 이 두 개는 이 철길의 끝에 보면 두 개가 만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코 한치도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좁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왜냐하면 인류를 지배하는 이 두 개의 그 기류는 개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이거는 관념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는데요. 그 어떤 그 무신론자 하면서 이 종교 철학가인데 이 사람은 이제 무신론가였죠. 그런데 이제 앤토니 플루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There is no God이라고 하다가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책을 쓰는데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는가?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사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그 개심을 한 다음에 자기의 이 무신론자인 동료들이 fellow unbeliever들이 자기를 아주 그냥 비난했는데 뭘로 비난했냐? 미련하고 배신자고 망령돼 있다. 온갖 할 수 있는 말로 자기를 비난했다 이거예요. 근데 잘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쓴 이 글마저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았더라 이거예요. 읽어볼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하,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어떤 사상을 바꾸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아무리 어떤 증거를 찾고 과학이 발달해서 창조를 확고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결코 그 창조론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의 이 강의의 마지막 결론은 창조를 만약에 우리가 가정한다면
창조를 가정한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즉 과학을 통해서 그 창조를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창조를 확신해야만 즉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만 결국은 과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 과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자연을 탐구할 때 창조를 매번 확인할 수만 있을 뿐더러 창조의 성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신을 찾고 신앙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과 인간의 개념이 있을 뿐이지 천연계에서 우리는 관념을 받습니다. 그 관념이라는 게 어떨 때는 개념보다 훨씬 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진화론자들도 그렇지만 그들이 개념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관념을 가지고 그들의 사상을 이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조론자라면 성경에서 개념을 정립해야 될 뿐더러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창조주의 성품을 즉 성품의 두 가지 축인 사랑과 희생 그리고 공의와 질서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오늘 강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